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아찔한 글로벌 증시 속에서 침체 우려가 너무 과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미국 뉴욕 증시 거의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이런 기사들은 여러분들 계속 보셨을 겁니다. 블랙 먼데이의 정점이었다. 최악, 공포 이런 단어들은 어제 정말 질비하게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런 글로벌 증시 쇼크의 시작 그리고 이런 파장을 키웠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길래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부각이 됐던 건지 일단 팀장님께서 브리핑을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락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원인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들 특히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자금으로 일본에서 빌려서 미국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쪽에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채권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엔화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청산하려는 흐름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 쪽에서의 유동성이 조금씩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흐름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점, GDP와 그리고 고용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고용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경기에 문제가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지금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다. 물론 그 이면에 AI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 특히 투자 재배했을 때 실적이 잘 안 나온다. 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기업들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점들은 이미 시장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셨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 회복이 덜 되었는데 또 중동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전쟁을 하냐 안 하냐 전면전 하냐 안 하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악재가 더해져서 복합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쟁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 경제 걱정한 것도 아니고 미국 경기 침체를 걱정했는데 네. 우리나라 하락폭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우리 양시장 힘내주고 있긴 한데 굉장히 억울한 게 가장 큰 하락의 요인이 엔캐리 트레이드였단 말이죠. 그쵸. 근데 지금 니케이 지수 10% 올라가고 있어요. 전거래일에 12% 빠졌는데 10% 다시? 올라간 거면 대다수가 그렇겠죠. 좀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직 회복 멀었습니다. 근데 왜 남의 일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타격이 더 많이 크고 그 회복 속도는 왜 이렇게 느린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일단 가장 큰 요인이 우리나라를 좀 쥐락펴락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한 주체를 우리가 조금 더 뜯어보게 되면 미국계예요.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했을 네. 텐데 지금 미국계에 대한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안 그래도 지금 유동성 굉장히 부족하고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낙폭을 조금 축소를 하기는 했어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회복세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시장 쪽에서 지금 좀 예시로 좀 쉽게 들어보면은 우리 집이 조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집이 조금 더 힘든데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국에 조금 더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좀 이렇게 얻어맞고 다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슬프네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댓글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슬픈 게 좀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데 왜 오를 때는 우리는 절반밖에 못 오르냐 억울하다 억울해 하는데 딱 국장이 그런 느낌입니다. 상황적인 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좀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미국 고용 불안 나오고 경기 침체 짙어진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말 유동성 리스크가 좀 가장 부각이 된 것이 큰 요인이었다.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좀 볼게요. 폭락에서도 개미들이 좀 산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사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때다 싶어서 엄청 매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2조 6천억 원 넘게 매수했던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이럴 때가 저가 메리트다 해서 우르르 몰려서 매수한 이런 상황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야, 이건 아직 좀 시기상조인데 좀 많이 빨리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차장님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거 후자 쪽인데, 우선 저도 이제 어제 주가 급락했을 때 투매를 따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반면에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또 이제 또 차가면서 네. 매수하는 전략도 우선 좀 견제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가가 어제 급락했었던 부분은 저는 이 투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투매다. 예. 왜냐하면 오늘 급등하는 걸 봤을 때도 네. 어제의 그 하락세가 투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던 상황이고, 투매라는 부분은 어떤 지금 당장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쪽으로의 그런 매도가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매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재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가 계속 쌓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반등은 뭐 갑자기 또 이제 뭐 어제 떨어졌던 가장 키포인트가 미국 경기 우려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뀌면서 좋아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네. 아니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인 매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물론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건 대형주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게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어제는 좀 많이 떨어졌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뭐 기본적으로 1, 2% 떨어지면은 시장 전체가 안 좋으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 5, 6%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중소형주를 하는 것보다는 대형주 쪽으로의 매수하는 부분은 다행이지만 글쎄 이 금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라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 좀 적극적인 어떤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일정 부분 현금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삼성전자가 10% 이상씩 떨어졌을 때, 뭐 금융위기 때도 한번 그랬었고, 그런데 버블닷컴 때도 그렇지만은 10% 이상 떨어지고 나서는 대부분 2, 3일 만에 회복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단기 스탠스 관점에서 매수한다는 점은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어떤 끌고 가면서 하기에는 여러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 시장 떨어진 이유가 지금 AI 쪽에서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은요, 현명한 투자는 현금 보유다라고 아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현금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꼬꼬무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좀 빠진 건데, 이게 기술적인 좀 매도로 어젠 봐야 되고, 오늘은 기술적 반등으로 이런 걸 좀 해석해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들 아까 또 AI 살짝 얘기는 해주셨지만 제가 4년 전에 방송을 시황할 때도 무한 폐렴이라는 단어로 코로나19가 정의되기 전에 속보를 통해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침체에 대한 폭락이 과거의 코로나19 사태랑 좀 비교해 본다고 하면 어떤 게 좀 닮았고 어떤 것들은 좀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저희가 따져보면 앞으로의 미래도 조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황 자체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좀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염병에서 비롯이 되었고, 그리고 좀 봉쇄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좀 큰 타격에 의해서 조금씩 떨어지다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제 코로나 때와의 폭락장 공통점은 뭐 경기에 대한 우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 하락장이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사실 뭐 앞서서 뭐 복합적으로 악재가 굉장히 많이 터지게 되면서 좀 불안감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서비스업 지수가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는 좀 우리가 아니다. 좀 과했는데 라는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었고 관련했을 때 지금 그런데 또 목요일에 고용지표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었을 때 또 안 좋게 나오면 아니야 또 경기 침체야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지금 같은 경우는 찐 반등 아니고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선 좀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필요한데 네. 좀 지표들 자체가 몇 개 없는 데다가 실적 시즌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들 주요 이벤트들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좀 8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길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슈퍼마이크론 컴퓨터의 실적 발표가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AI 쪽에 대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슈퍼마이크론 쪽에서의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좀 좋게 나와준다면 그 우려를 조금씩 해석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100 그 부근 쪽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그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지켜줄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그 라인대에서 상승하게 된다면 지금 M7을 비롯해서 AI 쪽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를 위주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상승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폭락 이제 이번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점보다는 좀 다르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경기 침체로 좀 보진 않으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슈퍼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댓글에도 보니까 뭐 어제는 반대매매 내일 나오고 목요일에는 만기일이고 목요일이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럴 때는 그냥 단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들고 있어야 되나 하락의 시작일 텐데 이런 분위기와 지금 힘든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수를 변동시킬 뭐 지표, 변수들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차장님 댓글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려감을 비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점검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영향의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하나하나마다 지금은 촉각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크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 달 말에 잭슨홀 미팅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정말 이제 몇 주가 남은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이제 또 연준이나 이런 의원들의 한마디에도 또 이제 크게 좀 변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전보다는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당장으로 봤을 때는 어제의 폭락의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고용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24만 9천 건으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고용률에 대한 3회 법칙도 그렇지만은 그 전에 이제 고용 쪽에서의 불안감이 좀 하나둘씩 얘기가 좀 나왔던 상황이었고, 근데 고용률이 4.3을 좀 기록하면서 시장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트래거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글쎄요, 이제 경기 침체라는 그런 부분은 당장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 년 후에 또 얘기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너무 좀 크게 좀 반응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고용으로만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소비, 뭐 생산 여러 가지 다 따져야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좀 좁혀진다고 한다면은 글쎄 저는 시장이 아마 급반등할 가능성도 또 있다라고 좀 생각이 오히려.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 소매 판매나 이 생산에 대한 지표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많이 크게 바라지 않아요. 소소하게만 나온다고 한다면 예상치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돌리는 부분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종합적인 걸 한 번에 하는 게 바로 이제 잭슨홀 미팅 이쪽에서의 금리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 금리 인하 횟수가 아니죠. 지금 0.5% 하냐? 네. 아니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만큼 이게 종합적 판단에서 미국의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게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은 요동을 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하나로 이걸 경기 침체를 판단한다. 이거 자체가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낙폭은 너무 좀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예상치만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실적 그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잭슨홀 미팅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주 목요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권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그럼 이 안에서 또 마감장 어떤 종목들을 좀 담으면 좋을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또 얘기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낙폭과대 관심이 주간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현대차, KB금융, 삼성전자 굵직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탑픽주는 무엇일까요? 자, HD 한국조선해양이 탑픽주로 뽑혔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역시 조선인가요, 팀장님? 뭐 지금 조선 안 사면 언제 사려고 이제 조선. 아, 그런 의미인가요? 일단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헤비테일 산업군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라는 점, 특히 지금 1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턴하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다시 한번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셨는데 그때도 좀 아직 턴하는 거 보고 사겠다. 이제 네. 수주 도크 다 찼는데 앞으로 실적 개선 언제 될 것이냐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아직까지 못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대다수의 종목군들 특히 조선 3사 같은 경우가 좀 52주 신고가 흐름 나오면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종목군들은 눌렸을 때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앞으로 수주에 대한 목표치도 굉장히 잘 채운데다가 더해서 카타르 에너지와 함께 LNG 운반선 쪽에 대한 수주 협상 기대감도 함께 나와주면서 수주 도크는 굉장히 많이 차이는데 결국은 P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던 쪽이 네. 수급에 대한 동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전거래일 시장의 폭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날에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낙폭이 굉장히 많이 컸고 뭐 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19%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네. 그날에도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날의 하락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정리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이 종목을 플레이하고 있는 주요 수급 주체가 매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강력한 사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현재 딱 하나만 꼽으라라고 보면 조선 쪽, 그중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샀어야 됐는데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못 샀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조해라고 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조선주에 대한 또 탑픽주를 강력하게 보시는 게 수급적인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방산주는 저 먼저 갑니다 하고 쭉쭉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리스크의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런 방산인 건가 싶을 정도로 2분기 실적 그리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력 등 이야기들이 막 있습니다. 중소형 방산주들까지도 흐름세가 좋았는데 일단 임시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기술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방산주의 좀 매력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방산주의 매력은 실적과 수주 두 가지입니다. 실적 좋고 수주 네, 좋고. 안 그래도 지금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 22년 기점으로 했을 때 한국의 방산 섹터들이 수출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수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수주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실적이 기대가 되고 내년에 대한 실적도 함께 기대가 되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개별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천궁2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L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좀 뭐 사우디라든지 중동 쪽에 좀 수주가 이미 진행된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현재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루마니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몇 달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함께 수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기대감은 높아져 있는 상황들 결국 그러면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유럽 쪽의 다른 국가들 역시도 함께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쪽에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대다수의 방산들 특히 굉장히 큰 기업들 위주로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굵직한 기업 위주로 해서 일단 수주가 착착착 쌓이니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두 가지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하나씩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전운이 고조되면서 이 상황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길래 아까 또 유가에 대한 얘기들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차장님, 여기에 대한 좀 연관관계들 좀 알려주세요. 우선 지금 지정적 이 중동 쪽에서의 리스크는 저는 이제 당장 끝날 얘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에 어떤 이 피살,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정치 지도자가 돼버린 사람이 피살됐다는 것 자체에서 무게는 좀 그 전보다는 좀 강도는 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란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 서방 G7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말리려는 좀 분위기는 있어요. 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적극적으로 말리려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은 좀 느낌도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 쪽에서의 이런 그 내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게 이 그전에 서방 세력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입김이 좀 많이 좀 작용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분위기가 좀 적극적으로 뭘 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도 계속 이거에 대한 얘기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 그 어떤 공식적으로 좀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상승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제 금리의 방향도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까지는 영향은 아닌 것 같고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해운 지수나 이런 운임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방산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나마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올랐던 게 좀 방산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방산주에 대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방산주에 대한 내용을 수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방산주들 같은 경우 록히드 마틴이나 그리고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이 방산주들 미국 같은 경우도 방산주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잘 가고 있거든요. 방산주에 대한 방산 산업 자체가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에 대한 좀 관심을
좀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이제 전쟁은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쵸. 그런 부분을 좀 연관이 가장 좀 밀접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금리 방향성이 뒤집어질까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해운 운임 이런 부분들엔 영향을 미칠 거고 방산 시장에 대한 또 메리트는 오히려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전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증시 폭락장이 뭐 대형이 아니라 뭐 중소형주 관련한 또 방산 섹터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난 이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형님이 가야 아우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아우들 이렇게 잘 가지? 팀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우들이 이제 좀 뛰어난 뭔가 또 다른 매력이 생긴 건가요? 원래 뭐 어디서 전쟁 난다 혹은 뭐 북한에서 어디 포 쐈다 하면은 작은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오히려 이제 뭐 시장 해지성으로 뭐 스페코라든지 휴니드 혹은 빅텍 같은 기업들은 이제 방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특히 뭐 실적 기반, 수주 기반이 아니라 좀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나와지고 있는 이 이슈들, 특히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현재 스페코 같은 종목이 20%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다만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네. 이제 이슈가 소멸이 되면 급락이 빠르게 나옵니다. 아, 그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금 꾸준하게 모아서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게 되면 네. 지금 언론사들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냐 네. 혹은 전쟁을 안 하냐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간밤에 체크했던 내용들이 네. 지금 이란이 보복은 하겠는데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래 이제 이란이 실제 뭐 경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실업률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이슈로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얘기했나 보다. 이제 뭐 그냥 일단 보복은 해야 되지만 전면전까지는 좀 이제 확대되는 거 부담스럽다. 그것까지 원치 지난 않는다. 4월도 보면은 그때 영사관이 폭격 당하고 그리고 이란이 미사일 한 300발 쐈어요. 미사일 한 발 300발 정도 쏘고 그때 인명 피해는 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단 우리 보복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라고 선 그으면서 그때 관련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다 빠졌어요.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뭐 정유주들 대다수가 다 빠졌던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또 오늘 나온 이슈를 보면은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오늘 밤 공격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네. 이제 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란이 언제 보복할지 불확실한데 현재 이슬람권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제재할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또 오늘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이 내용들이 오전 10시쯤에 돌기 시작하면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또다시 이란이 일단 여기서 끝낼게라고 이야기가 나면 이 종목군들 다시 한번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게요.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가 딱 그렇게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굵은 또 종목들이 아니라 중소형 또 종목들이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보다는 투자하실 때 또 이래 고수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시에는 유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 굉장히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하반기에 국내 방산 산업에 기대되는 수주. 우리가 수주가 정말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찍히니까요. 그래서 이제 차장님도 워낙 그 섹터는 또 좋게 보시니까 또 어느 종목이 또 이제 수주에 대한 긍정적 얘기들이 있는지 기대되는 종목들 좀 알려주세요. 우선 상반기 때나 작년 이제 연말 하반기 때 나왔던 수주 부분은 올해 하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랬고 뭐 중동 쪽도 그렇고 이제 거의 대부분 지상전이거든요. 예, 지상전이기 때문에 지상전 품목에 맞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K2 뭐 이런 지상전의 품목들은 계속해서 수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상전 얘기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방산주는 이제 빅4가 있잖아요.
뭐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제 항공우주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이 방산주들의 상승세에서 철저하게 좀 소외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완제기나 이제 기체 이쪽에서의 이 수주나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좀 됐었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지상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항공기나 이런 거에 대한 수주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낮았던 상태였는데요. 지금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의 이 완제기 쪽 또 수리원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하반기 때 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 때도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도 이 작년 대비해서 17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한국항공우주의 이런 좀 완제기 수주나 이제 기체 부품 쪽에서 수주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새로운 이 품목에 대한 수주 부분을 또 방산 쪽 섹터에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소형 방산 기업들의 어떤 무전기, 레이더 뭐 이런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주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지상전 쪽에서의 이 굵직굵직한 어떤 품목 쪽으로 좀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이고 이런 부분도 하반기 때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리온 수출에 대한 계약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제 분쟁 지속되고 있는데 방산 매력도는 그만큼 좀 올라가게 되겠죠. 방산업이 좀 가진 뭔가 리스크 아니면 꼭 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짧게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수주가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성과 결국 지금의 이 주가를 만들어낸 게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현재의 주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현재 상황 좋은 거 알겠어. 그러면 하반기에도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혹은 이제 당선이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주와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수주 기반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꾸준하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방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네.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각국의 방위비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방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가 네. 돈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나라가 이제 예산을 짤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던 라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씩 매수를 해도 좋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고 지지가 나온지 여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년까지 수주가 지속되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과제가 될 거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방산 관심주 그러면은 우리 차장님은 어떤 걸 보고 계신지 먼저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풍산 튜니드 스펙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현대로템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이야기 전해주세요. 어떤 걸까요? 우선 어제도 그렇고 이제 중소형 방산주들이 상승하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시장에 어떤 차익에 노출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대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팀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중소형 방산주들이 이 가는 부분은 약간 좀 지정자리가 붉어졌을 때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수주나 실적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뭐 폴란드 쪽이나 여러 동유럽 쪽에서의 수준업 컨소시엄 얘기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로템의 본업이라는 레일 쪽
에서의 이 구조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우 차장님의 원픽 종목은 현대로템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